79페이지 4번부터 20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20강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 75페이지 19강 수업인데 75페이지 19강 수업인데 20강 수업이라고 시작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강 수업이 아니고 19강 수업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정한 상태로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부터 제가 멘토로는 20강 수업이라고 했는데 19강 수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20강 수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강 수업은 4번부터입니다. 매크로 조직검사, 유광검사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조직검사를 할 때, 이거는 비파괴 검사가 아닙니다. 조직검사를 할 때 현미경으로 보는 것을 현미경 조직검사는 마이크로 검사입니다. 마이크로 검사고,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눈이 조금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10배 이내의 확대경으로 보는 것을 매크로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매크로 조직 검사는요, 시력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고 현미경은 적어도 100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매크로 조직 검사 중에서 매크로 조직 검사는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육안 검사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매크로 조직 검사라면 검사가 간단합니다. 검사 속도가 빠릅니다. 표면 결합만 검출할 수 있다. 표면 결합만 검출할 수 있다. 이제 여기에 반드시 장점은 아니죠, 그죠? 표면 결합만 검출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내부 표층 하 이 결함도 검출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비검사체의 사용 중에도 검사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은 장점이 되나 표면 결합만 검출할 수 있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장점이 아닙니다. 내부 결합은 검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점이 된다. 5번 길이 0.4m 지름을 이제 직경이라고도 하는데 0.08m인 시험체를 MT 자분 탐상시험 코일법 적용할 경우 필요한 AT 값은 이 코일법 할 때는 항상 AT다 이 말이에요. 암페어 턴입니다. 암페어 턴. 그래서 AT가 됩니다. 단 D분의 L은 여기에서 이제 항상 코일법 할 때는 D분의 L을 계산해야 됩니다. D가 0.08m잖아요. 길이가 0.4m잖아요. 그럼 나누면 5가 됩니다. 5가 된다는 것은 그 암페어 턴 계산할 때 D분의 L이 4 이상일 때는 2 플러스 D분의 L분의 35,000을 씁니다. 요거는 별로 많이 안 쓰이고 2와 4일 때는 D분의 L분의 45,000 그 식을 많이 씁니다. 이건 규격집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D분의 L이 4 이상일 때 이런 경우는 조금 적습니다. 요건 좀 덜 쓰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공식은 알아야 되겠죠. 2 플러스 D분의 L분의 35,000이니까 계산하니까 5,000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묻는 거는 AT 값을 그냥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5000 AT가 됩니다. 6번 방사선이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이 반사작용은 방사선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이건 투과를 많이 합니다. 그 투과를 하면서 전리작용, 형광작용, 사진작용 등을 합니다. 반사작용은 초음파 같은데 접촉 매질이 조금 적용이 맞지 않거나 이러면 대부분 반사를 합니다. 반사작용은
방사선에서는 하지 않는다. 자, 전리작용은 뭐냐? 물질을 통과할 때 통과합니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온을 만들 수 있는 전자기파라든지 입자방사선이며 감마선, X선, 베타선, 알파선 또는 전자선, 양성자선, 중양성자선 등이 이제 이 전리작용으로 나온 방사선입니다. 형광작용은 이미 이온화되어 있는 원자선 He, 헬륨 플러스가 파장이 비슷한 다른 원소선 O 플러스나 N 플러스 이런 것들을 자극하여 연속적으로 파장이 다른 원자선을 방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형광작용이라 한다 하는 걸 알아두고, 그리고 방사선을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필름에서 그래서 사진작용을 한다. 7번 전류 흐름에 대한 도선과 코일의 총저항을, 이 저항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이 초음파에도 나오죠. 일종의 저항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전류 흐름에 대한 도선하고 코일의 총저항을 임피던스라고 한다는 것을 이제 초음파에서도 적용을 했고 여기에서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밑에 이제 인덕턴스가 있는데 그건 좀 밑에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음파 특이성을 기술한 것 중 옳은 것은 액체 내에서 잘 전파한다. 물론 종파는 고체, 액체, 기체에서 잘 전파하지만 다른 횡파나 이런 것은 액체 내에서 잘 전파하지 못합니다. 파장이 길어서 저항성이 둔하다. 파장이 초음파는 짧아요. 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되었고요. 다 원거리에서 초음파 비면 이렇게 확산하다 보니까 멀리 가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요게 맞고, 고체 내에서는 횡파만 존재한다. 고체에서 존재하는 파는 종파입니다. 고체 내에서는 횡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종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닙니다. 자, 자분 탐상 시험에서 시험체에 전극 접촉하여 통전함에 따라 시험체 자개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틀린 것은, 이 프로드법은 여기에 그 구리 막대로 된 전극 그걸 갖다 댑니다. 근데 전기가 많이 통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직접 접촉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직각통전법도 축에다 직각으로 전기를 통전합니다. 축통전법은 축에다가 전기를 통전합니다. 자속관통법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속이 빈,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속관통법, 전류관통법은 말이죠. 속이 빈 원통용 중간에 전류자석을 통하여 자기 탐상을 하는 비접촉식입니다. 코일법도 딱 접촉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세 가지는 자속관통법, 전류관통법, 코일법은 비접촉식이다. 요거와 마찬가지로 자 여기 하나 더 쓴다면은 코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일법도 비접촉식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세요. 자, 코일법도 비접촉식입니다. 비파괴 검사를 적용하여 평가될 수 있는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험체 내의 결함을 검출한다 맞습니다. 시험체의 내부 구조를 평가한다 맞습니다. 이건 와전류네요. 그럼 시험체의 물리적 특성을 평가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시험체 내부의 결함 발생 시기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비파괴 검사는 Non-Destructive Test 해가지고 NDT라고 했잖아요. 그죠? 비파괴 검사로 시험체 내부 결함의 발생 시기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 위에 유광 검사에 대해서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이용되는 비파괴 검사이며 간편하고 쉬우며 신속, 염가이며 특별한 장치도 없이 유관 및
그러니까 유관 및 낮은 비율 확대경으로 검사합니다. 유관 및 낮은 비율이라기 때문에 여기 배율이라는 게 더 좋습니다. 배율. 낮은 배율 확대경으로 검사할 수 있다. 유광 검사로 뭐라냐? 재료 표면의 균열 결함과 용접에서는 언더컷, 오버랩, 다듬질 양부, 다듬질 잘 됐나 못 됐냐 하는 걸 양부라고 합니다. 치수의 오차 및 이런 결함을 통해서 종합적 판정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성적이라는 그 재료의 성질을 말하고 정량적이라는 그 재료의 양을 말합니다. 정성적, 정량적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광 검사를 하려면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오랜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 임피던스도 했는데 뭐가 있으면 인덕턴스가 있죠. 인덕턴스. 전류 코일에 흐르면 전류가 코일에 흐르면 전류가 코일에 흐르면 자력이 생깁니다. 자력선이 생깁니다. 전류를 증감하면은 자력선도 증감하고, 이 자력선의 변화가 역으로 주위의 코일에 뭐를 만드냐면 기전력을 만들어줍니다. 코일에 생기는 기전력은 전류 증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류가 증감, 방해하는 방향의 전류로 이 작용을 자기 유도라며, 자기 유도의 정도를 자기 인덕턴스 또는 간단히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이 기전력이 생기는데 이게 코일에 생기는 기전력은 전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의 전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방사선 발생 장치에서 전자이동을 균일한 방향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집속컵이라고 합니다. 포커싱 컵. 자, 집속이 뭐냐? 방사선 흡수 물질로 만들어진 조리개 사용하여 요구되는 범위로 방사선 빔을 이렇게 제한합니다. 그것이 집속이다. 그래서 제한하는 게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제어다. 표적, 전자빔 부딪히는 X선 발생관 양극 부분입니다. 텅스텐처럼 원자번호, 용융온도, 열전도도 높고 전기압은 낮은 물질이 사용된다. 표적. 자, 11번 수세성 형광 침투 탐상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세성은요, 그리고 형광이잖아요. 형광. 수세성 형광은 얕은 결함에 대해서는 결함 검출 감도가 높다. 물론 수세성 물로가 많이 씻어버리면 얕은 결함에 들어간 침투제가 쉽게 나갈 수 있는데 조심해서 이제 세척을 해야 되고, 그 안 씻겨 나갔을 경우에 이제 형광이 이 결함, 미세한 결함 검출 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나번이 되겠습니다. 12번 후유화성 침투 탐상 시험 적용할 때의 설명으로 적합한 내용인 것은, 후유화성이라는 뭐냐? 시험체를 침투 처리한 후에 유화제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왜 유화제를 쓰느냐? 나중에 반드시 물로 씻어야 되는데 이 침투제가 기름 성분이 좀 있으니까 물로서 잘 안 씻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씻겨 나가게 하기 위해서 침투제와 유화제가 결합해서 둥글게 뭉쳐서 물로 씻을 때 잘 씻겨 내려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후유화성 유화제다. 13번 초음파 발생 장치에서 보통 액체 내에 존재하는 파인 것은 종파뿐입니다. 종파는 유일하게 고체, 액체, 기체 모두 존재하고 횡파 같은 것은 단지 고체에서만 존재합니다. 종파는 딴말로 longitudinal wave 해가지고 그래서 L파입니다. 소밀파, 압축파, 이거는 여러분 몇 번 했습니다. 그림이 앞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합니다. 유일하게 고체, 액체, 기체 모두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파들은 액체, 기체에 존재하지 않는다. 14번 알루미늄 합금의 재질 판별하거나 열처리 상태를 판별하기 좋은
재질 판별이라 이러면 여기에서는 뭐 와전류 탐상시험이다. 그런 와전류 탐상시험은 열 처리 상태를 판별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시험체를 자르거나 크나 중을 가하여 재료의 기계적 물리적 특성을 확인하는 시험은 이거는 파괴시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18% 크롬, 8% 니켈 함유한 것을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라고 합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용접부를 검사할 때 모두 적용하기 곤란한 비파괴 검사 부분. 자기 비파괴 검사는 비자성체니까 물론 곤란하고, 초음파 비파괴 검사는 왜냐면 이게 조직의 그 여러가지 성분에서 조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좀 검사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자성체이므로 조직 자기 비파괴 검사 적용 불가하고 18개 오스테나이트계 내식강 용접부는 여러 이제 조직이 이제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초음파로 내부 결함 탐상이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음파 탐상 검사와 자기 비파괴 검사다. 자, 81페이지 15번입니다. 자분 탐상 시험에서 강봉에, 둥근 봉입니다. 강봉에 전류 통했을 때 가장 잘 검출할 수 있는 불연소, 전류를 통했다면 축을 따라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결함은 어떻게 되면 전류 방향하고 평행한 축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전류 방향하고 결함은 항상 평행이고, 자속은요 전류 방향하고 직각입니다. 그래서 결함과 자속은 또 직각일 때 잘 됩니다. 그래서 나번이 맞고, 가는 왜냐하면 지그재그식의 날카로운 모양의 불연속인 것, 이건 안 되고요. 다 불규칙한 모양의 개재물인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전류 방향과 90도의 각도를 갖는 불연속, 이게 자속 방향과 90도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분 탐상 시험은 전류 방향과 평행이고 자속 방향과 직각일 때 결함 검출이 제일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6번 자분 탐상 시험 할 때 선형자장을 발생하는 방법은 코일법하고 극관법 두 가지뿐입니다. 코일법하고 극관법 두 가지뿐입니다. 나머지 자분 탐상 시험 선형자장이 발생하는 코일법 극관법 두 가지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원형자장을 형성합니다. 자, 17번 길이 6인치, 지름 2인치인 봉제를 권수, 코일을 3번 감았습니다. 권수가 3인 코일 사용하여 선상자화법으로 검사하고자 할 때의 전류값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D분의 L이 2분의 6이니까 3이 되죠. 3은 2 사이 안에 들어갈 때 제일 많이 쓰는 식이 AT 이퀄 D분의 L분의 45,000입니다. 그래서 이 3이잖아요. 그럼 15,000이 됩니다. 여기에서 묻는 것은 AT를 물었는 것이 아니고 전류값을 물었습니다. 이 전류값 A를 물은 거니까 T가 몇 번 감았다고 그랬죠? 3번이라고 그랬죠. 넘어가서 나눠주니까 전류값만은 5,000A가 됩니다. 야외 현장 높은 것의 용접부에 가장 적합한 자분 탐상 검사는 극관법. 요크 장비는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다른 것은 이게 설치를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 요크법, 극관법입니다. 가장 편리하고 휴대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장치가 극관 장치입니다. 19번 자기 비파괴 검사 중 프로드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대형 시험체를 1회 통전으로 전체를 자화시키는 방법이다. 아닙니다. 대형 시험체일 때는 프로드도 간격이 아무리 많아봤자 한 8인치 정도입니다. 그럼 16인치 정도 같으면 한 번만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화 전류값은 전극 간격이 넓게 되면 따라 감소시켜야 한다. 아니죠. 넓게 되는데 감소시키면 중간에 어떻게 그 자속이 흘러가겠습니까? 시험처 넓은 2점에 전극 설정하여 표면적에 전류 흘리는 방법이다. 넓게 선정하는 거 아닙니다. 전극에 가까울수록 자개도 강하겠죠. 양쪽 전극에서 멀어지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용접부는 그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어지면은 용접부 중간에 결함 탐상이 곤란해집니다. 제품, 부품에서의 동적 결함 발생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 몇 번 했죠. 동적 결함 발생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 음향 방출 검사다. AE, Acoustic Emission이다. 동적 결함, 음향 방출 시험, AE로 검사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다. 비파괴 검사법 중 비자성 재료 표면 피로균열 검사에 가장 적합한 검사법인 것은 비자성 재료 여기 침투 탐상 시험입니다. 또 표면 피로균열이니까요. 침투 비파괴 검사는요. 세라믹과 같은 다공질 재료를 제외한 모든 재료의 검사에 가능합니다. 82페이지 20번 자분 탐상 시험할 때 표면 결함 자분 지시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표면 바로 밑에 있는 표면 직하의 결함 자분 지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암만 해도 표면이 조금 아래 떨어졌으니 약간 불명확하고 희미하게 자분 지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비파괴 검사 MT 표면 직하 결함은 내부에 존재하므로 직류로 자기 비파괴 검사할 때도 약간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21번 형광습식법에 의한 연속법 자분 탐상 시험 공정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게 아마 혹시 여러분 책에 아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 걸 했는데 요거 연속법은요 무조건 갑니다. 전 처리를 하고 이제 자화라는 건 장비를 갖다 대고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시험체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 속으로 자장이 흘러갑니다. 이게 자화입니다. 자화가 되는 동안에 이제 자분을 적용하고 이제 결함을 찾았다. 그 후에 이제 자화를 종료합니다. 그 다음에 관찰합니다. 여기에 아마 여러분 책에 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인가 나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21번 거기에 타이핑하거나 그럴 때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고쳐주세요. 일반적인 자기 비파괴 검사, 전 처리 자분 적용 자화, 그 다음에 자화 종료, 관찰. 여기 이것도 또 요것도 지금 좀 잘못됐네요. 자. 요것도 요렇게 고쳐져야 되겠네요. 여러분 아마 책에 거기도 좀 안 고쳐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자, 전처리 자화하고 자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분 적용을 해서 결함이 나왔으면은 이제 자화 종료하고 관찰 탈차 구체로 순서를 이루어집니다. 단 탈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서 21번이 조금 여러분이 그 책을 보고 조금 수정을 해 주세요. 자, 22번. 이 그림이 자화 곡선의 그래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OA선이 있습니다. 이게 나타낸 것은 뭐냐면, 자, 원점에서 전기를 공급하면 자화력이 이렇게 정대합니다. H 플러스 정대하고 자속 밀도도 동시에 이렇게 정대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제 O에서 A까지 가는 이 곡선을 초기 자화 곡선이라고 합니다. 초기 자화 곡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기를 끊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점차 이제 자활이 약해지고 자속밀도가 낮아지겠죠. 낮아지면 원칙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초기 자화 곡선으로 안 오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B로 갔어요. B로. 그럼 O에서 B까지는 뭐가 남아있느냐 하면은 이걸 잔류작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강자성체 자기력 곡선 또는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OC가 있습니다. OC. 그죠? OC는 뭐냐면은 본래는 여기에서 0에서 출발했는데 전기가 없을 때 전기를 공급해가 여기까지 갔는데 전기를 0까지 내라도 자속밀도가 B까지 와 있어요. 그럼 이걸 마이너스 0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전기를 더 공급을 많이 해요. 자력이 마이너스로 되도록 해줍니다. 여기까지. 그래야만 비로소 자속도 없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뭐 OC를 항자력이라고 합니다. 항자력. 여기 A는 뭐라고 하냐면 포화점이라고 합니다. 포화점. A는 포화점이다. 여기서 자 위에는 A 포화자수 밀도 해놨죠. 그 다음에 BO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잔류자기 곡선. 이만큼 잔류자기가 남아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보기에서 여기에 대한 걸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요 강자성체 자기력 곡선 요런 거는 이런 식으로 금속재료 산업기사나 기사시험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기력 곡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강자성체에서 나타나는 히스테리시스 커브다. 이렇게만 해도 그게 이제 주관식에 대한 답이 됩니다. 자, 다음의 비파괴 검사법 중에서 시험체 내부 깊숙한 곳의 내부 결함을 찾을 수 있는 검사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초음파 탐상시험 방사선 투과시험입니다. 대표적인 내부결함 탐상법은 초음파 비파괴 검사 UT, 방사선 투하검사 RT, 중성자 투하검사 NRT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에는 초음파 탐상시험 해놓고 밑에는 초음파 비파괴 검사를 해놓고 위에는 방사선 투과시험, 방사선 투과검사, 방사선 탐상시험. 어쨌든 이런 용어들이 그 사람 그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다 달리 막 적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면 앞으로 시험을 치거나 이럴 때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들이 여러 개 이제 설명이 되더라도 그 다 같은 용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 자기 비파괴 검사, 자분 탐상시험, 자분 비파괴 검사, 여러가지 자자가 들은 이건 자기 비파괴 검사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빠뜨리지 말고 이거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덧붙여서 우리 앞부분에 했잖아요. 뭐냐면 순철은 알파철이라고 페라이트라고, 그 다음에 시멘타이트는 Fe3C라고 하고 금속간 화물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쓰이니까 여러분이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열 처리를 할 때 풀림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이 가장 좋은데 그렇게 잘 안 쓰고 어닐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둔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이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거듭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이 20강 수업인데 19강 수업도 시작할 때 20강 수업이라고 했던 점 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